빈소에 주저앉은 가은의 어깨가 흔들렸죠. 그때 대문이 열리더니 외숙모 오블레가 들어섰습니다. 기름기 도는 둥근 얼굴에 작은 눈을 가진 외숙모는 가은을 끌어안으며 통곡했어요. 이 불쌍한 것을 이제 어쩌나? 내가 내 딸처럼 키울 테니 걱정 말거라. 조문객들은 그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은은 외숙모의 손끝이 유난히 차갑다는 걸 느꼈어요.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였죠.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문틈 사이로 외숙모가 관청 관리들과 나누는 대화가 새어나왔거든요. 보상금이 은자 200냥이라고? 그 돈은 당연히 내가 관리해야지.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가은의 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꿀 배신이 곧 다가올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상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관청의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검은 갓을 쓴 관리는 육중한 괴짝을 마당에 내려놓았어요. 괴짝 안에서 은빛이 번쩍였죠. 고인께서 나란 일을 하시다 변을 당하셨으니 이것은 조정에서 내리는 위로금이옵니다. 은자 200냥. 관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오블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백성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금이었어요. 쌀 100가마니를 사고도 남는 돈. 외숙모는 공손히 절을 올리며 괴짝을 받아들였죠. 가은은 그 순간 외숙모의 입가에 스치는 미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얇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미소였어요. 관리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오블레는 괴짝을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쨍그랑 울렸죠. 가은이 문 앞에 섰을 때 외숙모의 목소리가 냉랭하게 흘러나왔어요. 너는 밖에서 기다려. 이건 내가 알아서 관리할 일이다. 그날 밤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외숙모는 가은을 부를 때마다 눈살을 찌푸렸어요.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 가짓수가 줄어들었죠. 가은의 밥그릇에는 국물만 자작하게 담겼습니다. 외숙모는 자신은 기름진 생선을 먹으면서도 가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나자 외숙모가 가은을 불렀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에 있는 곳간 앞이었어요. 곳간 문을 열자 쥐꼬리 하나 들어갈 틈 없는 좁은 공간에 거적대기만 깔려 있었죠. 내가 여기서 자거라. 안방은 부정탄다. 가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외숙모는 가은의 떨림 따위 신경 쓰지 않고 돌아섰어요. 그날 밤 가은은 곳간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찬바람이 벽 틈새로 파고들었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있자니 아버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가은아, 세상이 아무리 매서워도 내 안의 불씨만은 꺼뜨리지 마라. 가은은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안쪽 깊숙이 숨겨둔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비녀집과 목에 걸린 노쇠 표찰. 아버지가 임종 직전 가은의 손에 쥐어주셨던 것들이었어요. 비녀집을 어루만지자 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은은 그것들을 다시 깊숙이 감추며 눈물을 삼켰죠. 나흘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자 학대는 더 심해졌습니다. 외숙모는 가은에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시켰어요.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물을 깃고 불을 지폈죠. 손끝이 터지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래도 가은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게 묵묵히 견뎠죠. 어느 날 저녁 가은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외숙모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흘러나왔어요. 장터에서 쌀가게를 하는 장돌뱅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였죠. 200냥이면 장터 한복판에
큰 주막 하나 차릴 수 있겠구먼. 마님, 그 돈이면 기와집도 짓고 비단옷도 해 입으실 수 있습니다. 가은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졌어요.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외숙모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또 그릇을 깨? 내 이놈의 계집애 가. 외숙모의 손이 가은의 뺨을 후려쳤어요. 따끔한 통증과 함께 귓전이 윙윙 울렸습니다. 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그릇 조각을 주었죠.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외숙모는 돌아서 버렸어요. 49제가 다가왔습니다. 스님들이 와서 경을 읽고 곡소리가 울려 퍼졌죠. 가은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향을 올렸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자 외숙모가 가은을 불렀어요. 이리 와봐. 외숙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차가웠습니다. 가은이 다가서자 외숙모는 대뜸 가은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넌 이제 이 집에 없어야 해. 알아들었지? 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외숙모는 가은을 대문 쪽으로 끌고 갔죠. 거친 손길에 가은의 팔뚝에 멍이 들었어요. 외숙모,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부모도 없는 주제에 식충이 노릇이나 하고 앉았으니 대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외숙모는 가은을 문 밖으로 밀어냈죠. 가은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외숙모가 잿가루를 한 움큼 집어 가은에게 뿌렸어요. 제가 바람에 날려 가은의 얼굴과 옷에 내려앉았습니다. 살성 낀 계집애야,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마라.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가은은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손끝이 시렸고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았지만 가은은 이를 악물었어요. 저고리 속 비녀집을 움켜쥐며 일어섰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쳤습니다. 가은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옷에 묻은 잿가루가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제는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어요. 외숙모가 뿌린 저주였죠. 가은은 그 저주를 털어내듯 옷을 턴턴 털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갈 곳이 어딘지 몰랐지만 뒤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가은은 그렇게 다짐하며 한겨울 밤거리로 사라졌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치마폭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은은 장터 한쪽 약재상 처마 밑에 몸을 웅크렸어요. 밤새 내린 서리가 지붕 끝에 하얗게 매달려 있었죠. 해가 떠올랐지만 공기는 여전히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가은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었고 발가락은 꽁꽁 얼어붙었죠. 장터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펴고 물건을 늘어놓았어요. 생선 굽는 냄새와 떡지는 김이 퍼졌죠. 가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배고픔보다 서러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이 가은을 힐끔 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누더기 같은 옷, 흙먼지 묻은 얼굴, 의지할 곳 없어 보이는 모습. 가은은 그 시선들이 몸에 박히는 것 같았죠. 해가 중천에 이르자 가은은 용기를 내어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어요. 생선가게 주인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혔죠. 저, 일 좀 시켜주실 수 없을까요? 뭐든 하겠습니다. 생선가게 주인은 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관가에서 내준 호패라도 있어? 보증설 일가 친척이라도? 가은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호패는 외숙모 집에 두고 나왔고 일가 친척이라곤 가은을 내쫓은 외숙모뿐이었어요. 주인은 손을 휘저으며 쫓아냈죠. 없으면 썩 꺼져. 신분도 불분명한 것을 어디 쓰겠어. 가은은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옆 가게로 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곡식가게 주인도 옷감 가게 주인도 심지어 걸레질이라도 시켜달라고 빌었던 주막집 주인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은은 장터를 돌고 돌았지만 문전박대만 당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가은은 다시 약재상 처마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력이 다해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아버지. 나지막한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닦을 힘도 남지 않았죠. 가은은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아가. 누군가 가은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은이 천천히 눈을 뜨자 한 할머니가 앞에 서 있었어요. 구부정한 등에 주름투성이 얼굴, 떡장수 할머니였죠. 할머니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이었어요. 이거라도 먹어. 일단 먹고 기운 차려야 산다. 할머니가 따뜻한 떡 한 조각을 가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가은의 손끝에 온기가 전해졌어요. 떡의 포근한 열기가 얼어붙은 손가락을 녹였죠. 가은은 떡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혀끝에 번졌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떡의 부드러움에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가은은 떡을 먹으며 흐느꼈어요. 할머니는 가은의 등을 토닥이며 낮게 중얼거렸죠. 세상이 다 매정해 보여도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 정이 있는 법이야. 할머니는 가은에게 자신의 떡 장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시루를 닦고 손님이 오면 떡을 싸주는 일이었어요. 품삯은 하루에 동전 서푼, 죽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죠. 가은은 고개를 꾸벅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가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우물로 향했어요.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렸죠. 물동이를 이고 할머니의 떡 가게로 걸어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미끄러운 돌바닥에 발을 헛디딜 뻔했지만 가은은 균형을 잡았어요.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죠. 가게에 도착하면 마당을 쓸고 시루를 닦았습니다. 시루에 남은 떡 찌꺼기를 정성스럽게 닦아냈어요. 할머니가 시루에 쌀가루를 얹히면 가은은 불을 지폈죠. 연기가 눈을 찔렀지만 참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떡이 익어가는 동안 가은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장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사러 오는 손님들에게 가은은 공손히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손님이 떡을 고르면 가은은 재빨리 싸서 건넸죠. 동전을 받을 때마다 할머니에게 정확히 전했습니다. 한 푼도 흘리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가은의 야무진 손놀림을 보며 흐뭇해했죠. 착한 아이로구나. 일도 참 야무지게 해. 해가 지면 가은은 장터 구석 헛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거적대기 하나 깔고 누우면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손바닥엔 물집이 잡혔고 발바닥은 갈라졌죠. 하지만 가은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고리 속 비녀집을 꺼내 어루만지며 아버지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가은아, 정직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다. 가은은 그 말을 되새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또 새벽부터 일어나야 했거든요. 날이 갈수록 가은은 장터 사람들에게 얼굴을 익혔습니다. 떡장수 할머니뿐 아니라 옆 가게 주인들도 가은을 알아봤어요. 누군가 무거운 짐을 옮길 때
가은이 달려가 거들었죠. 마당에 물이라도 뿌릴 일이 있으면 가은이 나섰습니다. 품삯을 더 달라는 법도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일했죠. 어느 날 곡식가게 주인이 가은을 불렀습니다. 너 곡식 자루 좀 옮겨줄 수 있겠어? 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곡식 창고로 갔어요. 무거운 자루를 들어 올렸죠. 등에 짊어진 자루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이를 악물고 옮겼습니다.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주인은 가은에게 동전 한 푼을 더 쥐어줬습니다. 고맙다. 다음에도 부탁해도 되겠지? 가은은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어요. 네, 언제든 불러주세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가은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었어요. 시루를 닦고 불을 지폈죠. 떡을 팔고 짐을 옮기며 동전을 모았습니다. 모은 돈으로 죽 한 그릇을 사 먹었어요. 배를 채우고 나면 남은 동전 몇 푼을 저고리 속 주머니에 넣어뒀죠.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거라 믿으며.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가은의 손발이 곱았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눈을 쓸고 얼음을 치우며 장터를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가은을 바라봤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상하면 안 돼. 가은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됐지만 마음만큼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거든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 가은은 그 길을 걸으며 조금씩 단단해져 갔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거라고 가은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다짐했어요. 봄이 오는 길목이었습니다. 얼음이 녹고 버들가지에 연두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가은은 여전히 장터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떡장수 할머니 가게에서 시루를 닦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적셨어요. 소매로 이마를 훔치는데 목에 걸린 노쇠 표찰이 저고리 밖으로 삐져나왔죠. 장터 한쪽에서 돋보기를 든 노인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백치연, 문장 감정인으로 이름난 노인이었어요. 깡마른 체구에 허리가 굽었지만 눈만큼은 매섭게 살아있었죠. 노인은 가은의 목에 걸린 표차를 보더니 걸음을 돌렸습니다. 아가씨, 잠깐만. 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노인이 가까이 다가왔죠.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표찰 좀 보여주겠나? 가은은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거든요. 하지만 노인의 눈빛에 담긴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가은은 천천히 표찰을 꺼내 노인에게 건넸죠. 노인은 표찰을 받아들고 품속에서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표찰 표면을 쓰다듬더니 구석을 들여다봤어요. 햇빛에 표찰을 비추자 미세한 각인이 드러났죠.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럴 수가.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은은 무슨 일인지 몰라 노인을 바라봤어요. 노인은 돋보기를 표찰에 더 가까이 댔죠. 표찰 뒷면 구석에 새겨진 작은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청연, 홍, 이것은. 노인이 고개를 들어 가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것은 30년 전 홍도석 대방께서 목숨을 빚진 은인에게 드린 표식이 아니냐. 아가씨, 이 표찰을 어디서 구했는가? 가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성함이 무엇인가? 윤정호. 향리였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노인은 가은의 손을 덥석 잡았죠. 기다리시게. 내가 당장 청년상단에 기별을 넣겠네. 노인은 허둥지둥 장터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가은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죠. 떡장수 할머니가 가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구나. 이틀이 지났습니다. 장터는 여느 때처럼 북적였어요. 가은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던 중이었죠. 물동이를 이고 걷는데 갑자기 장터가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쪽을 바라봤어요. 가은도 그 방향을 돌아봤죠. 장터 입구에 화려한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비단 덮개를 씌운 마차가 먼저 들어왔어요. 뒤이어 가마가 줄지어 따라왔죠. 20대는 좋게 됐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가마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푸른 도포를 입은 무사들의 칼자루가 햇빛에 번뜩였죠. 청년상단이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청년상단.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이라 소문난 곳이었어요. 가은은 물동이를 내려놓았죠. 손에 힘이 풀려 그만 동이가 기울어졌습니다. 물이 철썩 쏟아져 나왔어요. 행렬이 장터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가장 큰 가마의 발이 내려왔어요. 하인이 가마문을 열었죠.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옥패를 찬 위엄 있는 모습이었어요. 홍도석, 청년상단의 대방이었죠. 노인은 범같은 눈매로 장터를 둘러봤습니다. 백치연 노인이 홍대방 앞으로 달려갔어요. 무언가 속삭이더니 가은을 가리켰죠. 홍대방의 시선이 가은에게 꽂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가은에게 걸어왔어요. 장터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홍대방이 가은 앞에 섰습니다. 가은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홍대방은 가은을 내려다보더니 무릎을 굽혔죠. 가은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윤정우 어른의 따님이신가?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홍대방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홍대방의 손이 가은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가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죠. 30년 전 일이었네. 내가 산적에게 쫓겨 죽을 고비에 놓였을 때 윤정우 어른께서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해주셨지. 그때 나는 다짐했네. 반드시 은혜를 갚겠노라고. 하지만 어른께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어. 다만 이 표찰 하나만 받아주셨지. 홍대방은 주머니에서 똑같은 표찰을 꺼냈습니다. 가은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두 표찰을 맞추자 딱 들어맞았죠. 원래 하나였던 표찰을 반으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어른께서는 내게 말씀하셨네. 언젠가 이 표찰이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도우라고. 홍대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은은 흐느꼈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은이 혼자 남겨질 것을 알고 이 표차를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아이고, 이 늙은이가 늦었구나. 용서하게. 홍대방이 가은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터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떡장수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죠. 이제 걱정 마시게. 내가 반드시 어른의 은혜를 갚을 것이네. 홍대방은 가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인들에게 손짓했어요. 하인들이 비단 보따리를 풀어 가은에게 걸쳐줬죠. 부드러운 비단이 가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홍대방은 가은을 가마로 이끌었어요. 자, 이제 가세. 이곳은 아가씨가 있을 곳이 아니네. 가은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떡장수 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가은은 할머니에게 깊이 절을 올렸죠.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마에 오르자 부드러운 방석이 가은을 받쳐줬어요.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가마였죠. 문이 닫히고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렸어요. 가은은 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추운 겨울을 버티며 살았던 장터가 점점 멀어졌어요. 가은은 저고리 속 비녀집을 꺼내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아버지의 선행이 저를 구했습니다. 가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가마는 한양을 향해 달렸어요. 새로운 삶이 가은을 기다리고 있었죠. 장터의 추위와 배고픔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은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앞으로 펼쳐질 삶에서 가은은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께 보답하는 길이니까요. 청년상단의 대문이 열렸습니다. 가은은 가마에서 내려 넓은 마당을 바라봤어요. 기와 지붕이 겹겹이 이어진 건물들, 정갈하게 깔린 돌길, 연못 위로 떠있는 정자까지. 가은이 태어나서 본 것 중 가장 웅장한 곳이었죠. 하인들이 줄지어 절을 올렸습니다. 가은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 있었어요. 홍대방이 가은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이곳이 이제 아가씨의 집일세. 편히 쉬도록 하게. 하인들이 가은을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비단 병풍이 둘러진 방, 푹신한 이불이 깔린 온돌. 가은은 방문 앞에서 망설였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발바닥에 전해지는 따스함에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장터 헛간의 차가운 거적대기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목욕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녀가 공손히 말했어요. 가은은 욕실로 안내받았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물에 몸을 담그자 지난 겨울의 추위가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하녀가 가은의 등을 닦아주려 하자 가은은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녀는 물러섰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가은을 바라봤습니다. 가은은 혼자 몸을 씻으며 물속을 내려다봤어요. 물집으로 가득한 손, 갈라진 발뒤꿈치,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다리. 장터에서의 시간이 가은의 몸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새 옷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연한 분홍빛 저고리와 청록색 치마였어요. 비단이 손끝에 닿자 미끄럽고 부드러운 감촉이 전해졌죠. 가은은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어요. 여전히 해쓱한 얼굴이었지만 깨끗한 옷을 입으니 전과는 달라 보였죠. 저녁상이 들어왔습니다. 갖가지 반찬이 녹그릇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흰 쌀밥, 구운 생선, 나물, 국. 가은의 입에 침이 고였죠. 하지만 손을 뻗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너무 과분했거든요. 드시게. 홍대방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가은 앞에 앉더니 수저를 들었어요. 가은도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죠. 밥 한 술을 입에 넣자 눈물이 났습니다. 꿀꺽 삼키고 또 한술 떴어요. 홍대방은 말없이 가은을 지켜봤습니다. 천천히 드시게. 이제 굶을 일은 없을 테니.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밥그릇을 반쯤 비우자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죠. 배가 불러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배불렀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가은은 조금씩 상단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어요. 하인들보다 먼저 눈을 뜨곤 했죠. 마당을 거닐며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장터에서의 버릇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홍대방이 가은을 불렀습니다. 아가씨, 편히 지내는 것도 좋지만 무언가 배우고 싶지 않은가? 가은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홍대방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윤정우 어른의 따님이구만. 어른께서도 늘 손수 일하시길 좋아하셨지. 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께서는 늘 제 손으로 밥을 벌어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앉아서 받아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홍대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가은을 데리고 상단의 장부 관리실로 갔어요. 커다란 방 안에 책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죠. 장부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장부 기록법과 셈법을 배우게. 상인이 되려면 숫자를 다룰 줄 알아야 하네. 가은은 눈을 빛냈습니다. 홍대방은 나이든 서기를 불러 가은의 스승으로 삼았어요. 서기는 가은에게 붓쥐는 법부터 가르쳤죠. 가은의 손은 아직 거칠었지만 붓을 잡는 자세만큼은 반듯했습니다. 하나, 둘, 셋. 가은은 주파나를 튕기며 숫자를 세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방 익숙해졌죠. 장터에서 떡을 팔며 익힌 셈법이 도움이 됐습니다. 서기가 감탄했어요. 손놀림이 재빠르구려. 배우는 속도도 빠르고. 가은은 하루 종일 장부실에 앉아 글씨를 쓰고 숫자를 세었습니다. 손가락에 먹물이 묻고 손목이 저렸지만 즐거웠어요.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기뻤죠.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왔습니다. 가은은 이제 간단한 장부는 혼자 정리할 수 있게 됐어요. 입고와 출고를 기록하고 계산하는 일이 손에 익었죠. 홍대방은 가은의 성장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이제 창고 관리를 맡아보겠는가? 가은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고로 가니 온갖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비단, 곡식, 도자기, 약재까지. 가은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장부에 기록했어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다루지 않았죠.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마당에 쌓이고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가은은 어느덧 상단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인들도 가은을 존중했죠. 가은은 누구에게나 공손했고 일은 정확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은이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하인 하나가 급히 들어왔어요. 아가씨, 장터에서 온 소식입니다. 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인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오블레라는 부인이 장터 한복판에 큰 주막을 열었답니다. 그것도 아주 화려하게요. 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블레. 그 이름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인이 계속 말을 이었죠. 위로금으로 장사를 시작했다고들 하더군요. 매일같이 잔치를 열고 덕망 있는 안주인 행세를 한답니다. 가은의 손에서 붓이 떨어졌습니다. 먹물이 장부에 번졌어요. 아버지의 목숨값으로 치른 돈. 그 돈으로 외숙모는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거였죠. 가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고맙습니다. 가은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인이 물러나고 가은은 혼자 방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가은의 얼굴을 비췄어요. 가은은 저고리 속에서 비녀집을 꺼냈습니다. 비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아버지, 외숙모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가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1년 동안 가은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장부를 다루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까지. 이제 가은은 더 이상 약한 소녀가 아니었죠. 홍대방의 보살핌 아래 야무지게 자란 처녀였습니다. 가은은 비녀를 다시 넣고 장부를 펼쳤어요. 번진 먹물을 닦아내고 새로 글씨를 썼죠.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하지만 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직함만으로는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가은은 붓을 내려놓고 주먹을 쥐었어요. 언젠가 외숙모와 마주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가은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준비가. 가을이 깊어져 갔습니다. 홍대방이 가은을 불렀어요. 장터에 가서 새로 들어온 약재를 확인해 달라는 심부름이었죠. 가은은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만에 찾는 장터였어요.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귓가에 가득 찼어요. 가은은 마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죠. 예전과 달리 깨끗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은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죠. 초라한 옷을 입고 떨던 소녀가 아니었으니까요. 약재상을 찾아가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주인은 공손히 절을 올리며 약재 상자를 보여줬어요. 가은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죠. 인삼의 색깔, 당귀의 향, 감초의 굵기까지. 상단에서 배운 감정법을 활용했습니다. 주인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가씨, 눈썰미가 대단하시구려.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은은 걸음을 멈췄어요. 장터 한복판에 새로 생긴 큰 건물이 보였죠. 기와 지붕에 화려한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불렌의 주막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막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잔치가 한창이었죠. 안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은은 주막을 돌아 뒷마당으로 향했어요. 무언가가 가은을 그곳으로 이끌었죠. 뒷마당에 들어서자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제발. 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급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죠. 담장 뒤로 돌아가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떡장수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흰 머리가 흐트러지고 옷은 흙먼지로 뒤덮였죠. 할머니 위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블레였어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외숙모가 회초리를 들고 있었죠. 이거지 할망구가 내 주막 앞에서 구걸이야? 장사 망치게. 회초리가 공중에서 휘둘렀습니다. 할머니가 팔로 얼굴을 가렸어요. 회초리가 할머니의 등을 때렸죠. 할머니의 신음소리가 가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오블레가 들고 있던 바가지의 구정물을 할머니에게 끼얹었어요. 더러운 물이 할머니의 머리 위로 쏟아졌죠. 할머니가 기침을 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가은의 온몸에 열기가 치솟았습니다. 손끝이 저렸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참을 수 없었죠. 가은은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만두세요. 가은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오블레가 고개를 돌렸죠. 가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블레의 얼굴이 굳었어요. 회초리를 든 손이 공중에 멈췄죠. 네, 내가. 오블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은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비단옷 자락이 바람에 나부꼈죠. 오블레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은의 눈빛이 달랐거든요. 예전에 겁먹은 소녀가 아니었어요. 가은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일으켰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묻은 흙을 소매로 닦아줬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가은을 알아봤습니다. 흐린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은아, 내가 가은이구나. 가은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가은은 할머니를 담장 쪽으로 옮겨 앉혔죠. 그리고 천천히 오블레를 돌아봤습니다.
오블레는 회초리를 치마 뒤로 숨겼어요.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우리 가은이 아니냐? 어쩐 일로? 가은은 한 걸음씩 오블레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블레가 뒤로 물러섰어요. 가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외숙모. 가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블레의 입가에 경련이 일었어요. 제 아버지의 목숨값을 훔쳐 차린 이 주막이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오블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은은 계속 다가갔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받은 위로금 200냥. 그 돈은 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숙모는 그 돈을 가로채고 저를 쫓아내셨죠. 오블레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뭐? 뭔 소리야? 내가 너를 키워준다고. 거짓말 마세요. 가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오블레는 말문이 막혔죠. 외숙모는 저를 곳간에 가두고 굶겼습니다. 매일 매질을 하고 일을 시켰어요. 그러고는 49제가 끝나자마자 저를 내쫓으셨죠. 잿가루를 뿌리며 주막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소란을 듣고 모여든 거예요. 오블레는 주위를 둘러봤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이봐, 가은아. 그건 오해야. 내가 그때는 제가 장터에서 얼어 죽을 뻔했을 때 외숙모는 이 주막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굶주리며 일할 때 외숙모는 잔치를 벌이셨어요. 아버지의 피값으로요. 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오블레는 손을 내저었죠. 아니야. 그건. 오블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가은은 오블레 앞에 섰죠.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외숙모,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가은의 말이 끝나자 오블레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죠. 하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저 부인이 조카를 내쫓았다고? 위로금을 가로챘다니. 세상에 그런 일이. 오블레는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어요. 다들 뭘 봐. 장사 안 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오블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가은은 할머니에게 돌아가 다시 부축했죠.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가은의 손을 꼭 쥐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가은은 할머니를 이끌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블레는 그 자리에 서서 가은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손에 든 회초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은은 할머니를 마차에 태웠어요. 마부에게 천천히 가라고 일렀죠.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고맙구나, 가은아.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주막이 보였어요. 오블레가 여전히 마당에 서 있었죠. 가은은 창을 닫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외숙모의 죄를 밝혀내야 했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했습니다. 가은은 주먹을 쥐었어요. 준비는 되어 있었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어요. 장터에 소문이 퍼졌죠. 불렌의 주막이 개업 1주년을 맞아 성대한 잔치를 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블레는 장터 곳곳에 방을 붙였어요. 누구든 와서 먹고 마시라고 했죠. 자신의 부와 명성을 과시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가은은 그 소식을 듣고 홍대방을 찾아갔어요. 서재에 앉아있던 홍대방이 고개를 들었죠. 대방님, 부탁이 있습니다. 가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홍대방은 붓을 내려놓고 가은을 바라봤어요. 가은은 저고리 속에서 비녀집을 꺼냈죠. 천천히 비녀를 꺼내 홍대방 앞에 놓았습니다. 이 비녀를 백치연 노인께 보여주시겠습니까? 비녀 끝에 무언가 새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홍대방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비녀를 집어들고 햇빛에 비춰봤죠. 은빛이 반짝였지만 맨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대방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네. 백노인을 불러오겠네. 이틀 뒤 백치연 노인이 상단을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비녀를 받아들고 돋보기를 꺼냈어요. 한참 동안 비녀 끝을 들여다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건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홍대방과 가은이 숨을 죽였어요.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비녀 끝에 관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관청에서 쓰는 인장이에요. 그것도 보상금 장부에 찍는 인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은의 가슴이 뛰었어요. 홍대방이 앞으로 몸을 숙였죠. 그게 무슨 뜻인가? 윤정우 어른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증거를 남겨두신 겁니다. 이 비녀가 있으면 위로금의 정당한 주인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어요. 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은을 지키려 하셨던 거예요. 홍대방이 가은의 어깨를 토닥였죠. 이제 알겠네. 아가씨가 무엇을 원하는지.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어요. 불렌의 주막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죠. 오블레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얼굴에는 자만심이 가득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주막 안에는 온갖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떡과 과일, 구운 고기와 막걸리까지. 오블레는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장터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는 소리에 어깨가 으쓱했죠.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장터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말발굽 소리가 들렸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포도청 군관들이 들어섰어요. 푸른 관복을 입은 군관들이 줄지어 걸어왔죠. 그 뒤로 홍도석 대방이 따라왔습니다. 가은도 함께였어요. 백치연 노인이 그 옆을 걸었죠. 주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오블레의 웃음이 얼어붙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짤그랑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홍대방이 주막 안으로 들어섰어요. 군관들이 사방을 둘러쌌죠. 오블레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오블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홍대방은 대답하지 않고 가은을 바라봤어요. 가은이 앞으로 나섰죠. 저고리 속에서 비녀집을 꺼냈습니다. 외숙모,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오블레는 비녀집을 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가은은 비녀를 꺼내 백치연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은 돋보기를 꺼내 비녀 끝을 살폈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노인이 비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노인의 목소리가 주막 안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웠죠. 이 비녀 끝에 새겨진 미세한 인장은 관청의 보상금 장부에 찍는 인장과 일치합니다. 윤정우 어른께서 혹여 누군가 돈을 가로챌까봐 이 비녀 속에 유언과 위로금 증서를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블레는 손을 내저었죠.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홍대방이 품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관청의 도장이 찍힌 문서였어요. 관아에서 확인했네. 위로금 200냥은
윤정우 어른의 유일한 혈육인 윤가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이었네. 하지만 오블레, 당신은 그 돈을 가로채고 가은을 내쫓았지. 오블레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손을 비볐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누군가 소리쳤죠. 조카를 버리고 돈을 훔치다니. 양심도 없는 것. 저런 사람한테 밥을 얻어먹었다니 부끄럽구나. 오블레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땅에 찌우며 빌었어요. 가은아, 외숙모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가은은 오블레를 내려다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하게 얼굴을 스쳤어요. 분노와 슬픔, 안타까움이 뒤섞였죠. 하지만 가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숙모, 아버지께서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가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군간 하나가 앞으로 나섰죠. 오블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블레, 조카의 재산을 횡령하고 미성년자를 유기한 죄로 포도청에 압송하겠다. 오블레는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군관들의 소나기는 단단했죠. 질질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가은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가은은 돌아서 버렸습니다. 오블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주막 안은 다시 웅성거렸죠. 사람들은 가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쌍한 아이로구나. 그래도 결국 정의가 이긴 거야. 홍대방이 가은의 곁으로 왔어요. 어깨에 손을 얹었죠. 잘했네.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막을 둘러봤어요. 화려한 장식과 비단 휘장들, 모두 아버지의 피로 얻은 것들이었죠. 가은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떡장수 할머니가 가은에게 다가왔어요. 손을 꼭 잡아주었죠. 가은아,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다. 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가 가은을 끌어안았죠. 가은은 할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죠. 가은은 주막 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옷자락을 흔들었어요. 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가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홍대방이 다가와 말했죠. 이제 돌아가세. 할 일은 끝났네.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차에 올랐어요.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주막이 보였습니다. 텅 빈 주막은 쓸쓸해 보였어요. 가은은 창을 닫았죠.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외숙모의 죄는 밝혀졌고 아버지의 억울함은 풀렸어요. 가은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마차는 상단을 향해 달렸어요. 가은은 비녀집을 꺼내 어루만졌죠. 비녀 끝에 작은 각인.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봄이 3번 지나갔습니다. 청년상단의 장부관리실에 아침 햇살이 비쳤어요. 가은은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아 있었죠. 18이 된 가은의 얼굴은 더 이상 해쓱하지 않았습니다. 혈색이 좋아졌고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어요. 저고리 위에는 청년상단의 표식이 수놓인 조끼를 걸쳤죠. 공정장부 책임자라는 직책이 새겨진 패찰이 허리춤에 달려 있었습니다. 가은은 붓을 들고 장부를 펼쳤어요. 어제 들어온 물품의 수량과 가격을 꼼꼼히 적어 내려갔죠. 한 획 한 획이 정확했습니다. 숫자 하나 틀림이 없었어요. 서기들이 가은의 일처리를 보며 감탄했죠. 18 나이에 이토록 정확하게 장부를 다루는 사람은 드물었거든요. 해가 중천에 이르자 가은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낡은 비녀집을 꺼냈어요. 비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봤죠. 은빛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가은은 비녀 끝을 어루만졌어요. 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죠. 아버지, 오늘도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가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매일 아침 가은은 이렇게 비녀를 꺼내 아버지께 인사를 올렸죠. 그것이 가은의 의식이었습니다. 비녀를 다시 넣고 일어섰어요. 오후에는 장터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마차를 타고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북적였어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며 웃음을 터뜨렸죠. 가은은 장터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건물로 향했습니다. 문 위에 배움터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은 누나.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올렸어요. 가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곳은 가은이 오블레에게서 회수한 재산으로 연글방이었습니다. 장터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가은은 교탁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가은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오늘은 정직이라는 글자를 배우겠습니다. 가은은 붓을 들어 큰 종이에 글자를 썼어요. 또박또박한 글씨가 종이 위에 새겨졌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따라 썼습니다. 가은은 아이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글씨를 살폈어요. 한 아이의 자세가 삐뚤어져 있었죠. 가은은 무릎을 굽히고 아이의 손을 잡아 바로잡아줬습니다. 이렇게 붓을 잡아야 해. 힘을 빼고.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썼어요. 가은은 흐뭇하게 웃었죠. 1시간 동안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글자를 따라 쓰고 소리내어 읽었어요. 가은은 한 명 한 명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이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한 아이가 가은에게 다가왔어요. 작고 수줍은 목소리로 물었죠. 누나, 저도 누나처럼 상단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가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지. 정직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가은은 아이들을 하나씩 배웅했죠. 마지막 아이가 나가고 가은은 홀로 교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장터가 한눈에 들어왔죠. 저 멀리 오블레의 주막이 보였습니다. 주막은 이제 관아에서 관리하는 여각이 되었어요. 오블레는 포도청에 끌려간 뒤 죄를 인정했죠. 횡령한 재산을 모두 토해내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1년 동안 곤장을 맞고 유배를 떠났어요. 소식에 의하면 변방의 작은 마을에서 품팔이로 근근히 살아간다고 했죠. 가은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했으니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은이 돌아보자 떡장수 할머니가 들어서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예전보다 더 구부정해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은아, 아이들 간식 가져왔다. 가은은 반갑게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할머니의 손에서 보따리를 받아들었죠. 할머니, 고맙습니다. 매번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할머니는 손을 흔들었어요. 뭘? 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이것도 못해주겠니? 가은은 할머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차를 따라드렸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차를 홀짝이며 교실을 둘러봤죠.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내 아버지께서 보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니? 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옆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장터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붐볐죠.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그때 떡 한 조각 주지 않으셨다면 할머니가 가은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따뜻했죠.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이룬 거야. 넌 정직하고 성실했어. 그게 너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란다. 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가은에게 친할머니나 다름없었어요. 가은은 상단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해 할머니를 모셨죠. 매일 아침 할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은의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가은은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상을 차려 함께 밥을 먹었죠. 할머니는 밥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은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포근했거든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할머니를 방으로 모신 뒤 가은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책상 앞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했죠. 장부의 글방 운영 내역을 기록했습니다. 들어간 비용과 아이들의 출석 현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적었어요. 기록을 마치고 비녀집을 꺼냈습니다. 비녀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올랐죠.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가은은 비녀를 가슴에 안았어요. 아버지, 세상에 영원히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더군요. 가은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행한 선행은 비녀 끝 작은 글자처럼 남아서 언젠가 우리를 지켜주는 등불이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가은은 비녀를 다시 비녀집에 넣었어요. 서랍 깊숙이 넣고 문을 닫았죠.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상단에 가서 장부를 정리하고 오후에는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할머니와 저녁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겠죠. 가은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지 않았어요. 대신 눈을 감았죠.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버지였어요. 가은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은은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비녀로 머리를 올렸죠. 은빛 비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당당한 모습의 자신이 보였어요. 더 이상 떨고 두려워하는 소녀가 아니었죠. 상단의 대문을 열었습니다. 하인들이 절을 올렸어요. 가은은 미소 지으며 인사를 받았죠. 마당을 가로질러 장부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책상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가은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비녀 끝에 새겨진 작은 글자처럼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진실을 지키며 가은은 붓을 들었어요. 먹물을 묻혀 장부에 첫 줄을 그었죠.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정직한 사람이 보상받는 세상을 만들도록 가은은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비녀는 언제나 가은의 머리 위에서 빛날 것이고 아버지의 가르침은 가은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버들가지가 흔들리고 꽃잎이 날렸죠. 가은은 웃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